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양수인간 저자 최설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터뷰 2로 나와주셨네요. 예,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그런 사람들은 본인 가치를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책에서 수능형 음수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능형 음수인간이요. 예,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나의 가치가 타인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가 다 외부로 향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나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말에 휘둘리기 쉽고 눈치를 보기 쉽고 내 세상에는 내가 없고 타인밖에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런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사람 자체로서 존중해주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 알아주고 수용해주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피상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 내가 하는 말 다 그냥 오케이 하네? 선택하지 않고 내 의견에만 따르네? 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모르게 나르시스틱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나쁜 면을 끌어내게 되겠네요. 나의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이. 예, 내가 상대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을 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나의 고유의 가치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 타인은 그걸 통해서 좀 더 나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밑에 있게 되는, 그래서 더 눈치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게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실 내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인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매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개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만의 개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항상 타인에 의해서 휘둘리기 때문에 타인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색깔을 느낄 수도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 타인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외로움에 허덕이면서 더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더 외부의 안테나가 맞춰지게 되고 자책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의존하게 된다면 이런 말을 많이 하겠죠. 나는 그냥 네가 좋은 게 다 좋아. 난 괜찮아. 아무거나. 화 안 났어.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을 자질구레한 것까지 타인에게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타인을 배려한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내가 주로 하고 있다. 사실 그러면서도 내심 내가 이걸 바라고 있어. 그런데 그걸 말하지 못하고 아무거나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수능형 음수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매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나의 개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또 하나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나한테 비위를 맞추지? 얘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낮게 평가하지 뭐. 가치가 낮은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은 사람은 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 면이 다 있고 하나의 인간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지속적으로 악순환식으로 반복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착하고 남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어딘가에서는 먹혔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세계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관계의 패턴의 그 원초적인 건 부모와의 관계에서 행동 패턴이 만들어진 거겠죠. 부모님의 비위를 맞춰주고 눈치를 보고 착한 아이처럼 행동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행동 패턴을 지금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부적응적인 행동인데도 말이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도 약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나는 왜 그때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을까? 내 부모님은 왜 그랬을까? 라는 원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책에서도 썼지만 아프셨기 때문에 돌봄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자립을 해야 됐고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관계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완고한 음수인간이라고 저는 표현했거든요. 저도 완고한 음수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부모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저희 어머니는 지금의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때 저보다 어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그때 부모님이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당시 부모님은 음수인간이었던 거예요. 그게 한계였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부모님을 충분히 미워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미워하지 말고 그냥 입체적으로 지금부터 생각하면 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방향 중에는 어떤 게 더 맞는 방향일까요? 그 두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미움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네.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 낭비죠. 오히려 더 골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허용을 먼저 해주는 게 1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는 건 폐륜적인 일이야. 그래서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할 용기를 가져도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까지 해주셔가지고 예.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이 채널에서 처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는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고 싶고 많이 가진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내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되게 소중하잖아요. 예. 그거 버리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들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제가 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남한테 착한데 나한테 나쁜 사람이 되지 말자. 남한테 착하고 나한테도 착한 사람이 되자. 저는 그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상대 모두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나는 언젠가 버려질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나는 그렇게 버림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까지 연결될 수 있고 내가 가치가 없다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였거든요. 나의 내면 속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하나하나 탐색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사소하지만 하나하나 나에게 특별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쭉 써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적어보라고 하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 걸 모르겠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가져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깔려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자격이라는 건 그냥 환상이거든요. 그 자격은 그냥 내가 자격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냥 일종의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벽은 언제든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어렵게 넘어갔던 케이스였는데 요럴 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저의 어떤 피상적으로 저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나를 소중하게 나를 가치 있게 대해줬던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 존재구나 라고 느꼈을 때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게 한번 나를 대해볼래 이렇게 마음이 먹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내면의 가치를 탐색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예전에 받지 못했던 사랑,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의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새로운 경험 속에서 이래도 괜찮은 거였구나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생각은 삶의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기 사실 어려워요. 운이 좋아야 됩니다. 굉장히 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일단은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수용하는 일련의 장이거든요. 네. 관계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담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어떤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행동을 결국 해야 되거든요. 저는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하는데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낮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개를 탐험하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 자원을 찾고 건설도 하고 그 안개 속에 있는 맵 자체가 나거든요. 나는 이미 완성된 존재예요. 그걸 찾아다니면서 자존감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가는 행동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나를 개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거든요. 내 인생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내가 원하는 나한테 의미 있는 것들로 선택들을 채워나가다 보면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들에 우리가 많이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예.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채워가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보통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나 외부의 목소리, 부모님이나 친구나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내가 경직된 사고를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게 많은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소중한 일을 해봐라.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실은 통제 가능했던 나의 소중한 일을 해봐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영을 해보고 싶었어요. 수영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맥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꿔보고 싶고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무작정 해군 생존수영 부대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경험 속에서 내가 수영을 25m를 갔네? 내가 5m 이상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보이지 않는 벽을 뚫고 나가는 진짜 내 삶의 의미. 다른 어떤 성취 경험이 아니라 나한테 중요했던 것을 성취했을 때의 희열과 경험. 이거는 기존에 느끼는 성장과는 전 질적으로 다른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유치해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의미만 있으면 돼요. 그게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라도 불법적이지만 않으면 예. 일단 저는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럼요. 흔히 오타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요즘은 또 그러지도 않지만 시대가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런 어떤 행위 자체의 가치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나의 개성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 가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행동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개성, 이건 행동 가치고 절대 가치라는 게 있는데 절대 가치는 그냥 나 스스로 불변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 종교적인 느낌도 약간 드네요. 종교적인 느낌도 있는 거죠.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진짜 안 풀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환경 속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요즘 유튜브 보면은 불의의 사고로 또는 불의의 병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 자체로도 되게 힐링이 돼요. 보기만 하는 걸로도. 그분들이 잘 살고 계신 것만으로도. 개인에겐 불행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를 전달해주는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사실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거. 이러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떤 분이 노이심에 출연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흑백 논리라고. 조금 믿는 건 없다고.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닐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인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의 축복으로 자동으로 되기도 하고 오늘부터 맘먹는다고 되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다들 오기를 바라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드로앤디류랑 네.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네.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그 조그만 애완동물한테도 그렇게 정성을 쏟고 막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정작 사람인 나한테는 왜 안 그럴까? 나는 이 애완동물보다 못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면 나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비교가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비교를 통해서라도 나의 가치를 조금씩 찾아나가는 거, 그리고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어렵다면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계적인 측면, 세상적인 측면, 그리고 내 내면적인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절대 가치를 믿게 된 놀심님만의 개인적인 방법이나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저는 절대 가치를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믿어가는 사람이고 아직은 저는 믿지 않는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큰 울림을 받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 물론 이것도 행동 가치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나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임의 안개 속 지도처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떤 덩어리거든요. 그 안에 내가 지금 의식하고 생각하는 자아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가치를 그냥 보이진 않지만 있다고 믿는 거. 신앙 같은 거죠. 나 자신에 대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또 어떨 때는 비 오는 날처럼 음. 또 그렇지 않은 날도 있게 되는데 확신이 드는 날도 어떤 날은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사랑스럽고 가치 있고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게 소중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잘 기억해서 나침반 삼아서 힘들 때 또 기억을 해내고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예전에 자전거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 가셨죠? 그 당시에 제가 수능도 다 떨어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그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 네.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도달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그때 얻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관령을 올라가는데 비 오는 날 춥고 지치고 힘들었어요. 가는데 저 앞에서 행렬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군인인가? 네. 여자도 있고 남녀노소 다양하게 있네. 네. 알고 보니까 국토대장 하는 사람들이 우비 입고 행렬하는 거였어요. 네. 쭉 지나가는데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행렬이었거든요. 지나가는 그 앞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박수 소리가 커지고 환호성이 들리고 놀심님을 향해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이 두 발로 여행을 하고 있다는 동질감에서 느껴지는 환호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면서 도파민이 샘솟고 머리가 쭉 삐서더라고요. 없던 힘이 솟구치면서 저도 모르는 어떤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된 경험이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과의 유대감을 믿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았을 때 세속적인 것을 성취했을 때 보다 더 강렬하고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의미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강하게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면 네. 내가 무언가 어떤 걸 하지 않아도 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고 세상에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조금은 그래도 근거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책 양수인간의 저자 몸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에도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자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앞으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